다음은 전북 익산을 출신의 국민의당 조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 국민의당 조배수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은 이제 계속되는 지진의 공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계속되는 이번 지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악화일로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과 동북아 균형외교의 실종, 연이어 터지는 기업, 검찰, 언론의 부패 카르텔, 이것이 2016년 9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에 불과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 대정부 질의가 대통령의 귀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개혁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법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 법 질서를 담당하는 사정기관의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는 업무 처리와 공직생활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 당사자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승복할 것이고, 그래야 검찰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사들의 비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된 검사들의 주요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김영광 전 검사 사건부터 최근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그리고 또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에 김영광 전 검사가 연루되었을 때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어찌 남의 허물을 밝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전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검사의 금품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한상대 전 총장도 사과했고 사퇴까지 했습니다. 2014년 김진태 전 총장도 특임검사로 김광준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장관님과 김수남 총장님께서도 최근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사과하셨죠? 네. 검사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과가 계속되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검사의 비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진경준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가 곧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맞죠?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사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책임지고 장관직 사퇴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구성을 해서 의혹 전반에 관하여 철저하게 수사 또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켜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봐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엄정한 처분을 장관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비사실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내부의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는 교육을 하겠다. 장관님,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예, 법무검찰에서는 검사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하고 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의혹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그 검찰개혁 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검찰에 자체 개혁안을 내놨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 각계의 의견과 지적들을 귀담아 듣고 지금 개혁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이게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개혁안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자체 개혁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수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그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그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의 합의로 공직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또 특별감찰관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종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의 낭비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그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막강한 이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너무 비대해졌다.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 그리고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가 불과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는 그 현행 제도에 따른 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소권의 어떤 통제 내지는 완화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것이 사건 결정의 전국적인 통일성 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도 검찰의 그 소추 기능에 대한 그런 견제로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또 재정 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알겠고요. 잘하셔야죠. 한두 번입니까? 저도 검찰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답답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 가지 참 좋은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 검찰에 대해서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건 정도의 검찰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 직위를 많이 이제 줄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파견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사에 대한 외부 기관 파견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건 또 국가 운영 시스템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많이 줄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이 문제입니다. 자, 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수사와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집권 3년 동안 무려 18명의 검사가 편법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 역시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통로입니다. 청와대에 검사들이 파견됐고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흔들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 면면을 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의 민정수석 또한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곽상도 수석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홍경식 수석은 소위 박절원 팀의 일원으로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수사되는 시점에 홍 수석을 발탁했습니다. 뒤를 이은 김영한 수석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문성근 전 대표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고 2010년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한 주임검사였습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실 비서관 재임 시절에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만들고 민정수석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 되어서 검찰 인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총리는 검찰의 이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임명된 것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그런 현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정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런 검사 출신들을 검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의 변호사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게 민정수석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런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그 걱정들 때문에 일단 현직 신분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갔던 민정수석이 다시 또 검찰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검찰은 누가 민정수석으로 갔든 또 민정수석실에 누가 가 있든 바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사 검증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검찰에 인사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검사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의혹이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 누가 감히 우 수석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 수석은 임기 말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사퇴론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습니다. 대통령에게 우 수석 해임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여러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찰은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도 구속 수사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수석이 누구이든 간에 검사들이 수석에게 뭘 영향을 받고 이러는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그건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님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리는 대통령 그 밑에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십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 민심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는 일본 NHK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측이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외교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또 일본에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의한 그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박 대통령께서도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부적절한 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그런 부적절한 발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소녀상 이전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양국 외무 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돼 있는 부분에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상 문제는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 자꾸 이렇게 말끝을 흐리세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경북도 홍수 피해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도 없고 또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하는 그 현 상황에서 지원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은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자, 물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 또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민간 지원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의 입장이 혹시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겠다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가 해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눈앞에서 우리 북한 동포가 죽어가는데, 그리고 또 지금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쌀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지금 알고 풍년이 있습니다. 들었는데도 깃발 처지도 못 되고, 그리고 비축미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쌀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것이 동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주의 제가 차원에서 방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많은 민생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사용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사회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대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 편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또 대선 때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편중 인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탕평 인사, 균형 인사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8개 부처 전현직 장차관 117명 중에 전북 출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직은 단 한 명뿐입니다. 차관. 그리고 전현직 포함하면 4명밖에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이제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탕평 인사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늦어지면서 특조위가 선체 인양도 못 본 채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이 돼서야 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었고, 그 특조위 예산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나서야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귀책 사유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되려고 하면 그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지금은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박 대통령께서는 그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특조위 기간 연장은 청와대가 결심하면 됩니다. 대통령께 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특조위가 이제 이미 1년 6개월을 넘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논의를 했고, 또 특조위도 안건을 뭐 211개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또 지금 법도 끝났기 때문에
이걸 뭐 다시 이제 그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체 인양이 남았는데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 총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회가 제 권능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검찰 개혁도 대한민국을 사람이 사는 나라로